1429년 10월입니다. 궁궐안이 술렁였습니다. 세자빈 간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사실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로 끝났죠. 1427년 세종은 김호문의 딸을 간택해 휘빈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세자는 14세였습니다. 너무 어렸지만 후사를 잇는 일이 중대하다며 신하들이 재촉했거든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자가 휘빈을 멀리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두 사람 사이는 냉랭했죠. 휘빈은 절박했습니다. 세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호초라는 궁녀에게서 민간 비방책을 배웠습니다. 세자가 아끼는 궁녀 효동과 덕금의 신발을 훔쳐 불태웠죠. 그 죄를 술에 타서 세자에게 먹이려 했습니다. 압승술도 시도했습니다. 암수뱀이 교접할 때 흘린 액체를 수건으로 닦아 허리에 차는 주술이었죠. 1429년 7월 들통났습니다. 세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자빈의 채통을 잃었다며 휘빈 김씨를 폐출시켰죠. 간택한 지 불과 2년 3개월 만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무인이었던 아버지 김호문이 아내와 딸을 죽이고 자결했다고 합니다. 가문의 명예가 크게 더럽혀졌다고 생각했던 거죠. 세종과 세자에게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종은 고민했습니다. 또 며느리를 간택해야 하는데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할까?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세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겠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세종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이제 동궁을 위하여 배필을 간택할 때에는 마땅히 처녀를 잘 뽑아야 하겠다. 세계와 부덕은 본래부터 중요하나 혹시 인물이 아름답지 않다면 또한 불가할 것이다. 실록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외모를 보고 세자빈을 뽑겠다는 겁니다. 신하 허조가 반대했습니다. 덕이 중요하지 얼굴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지만 세종은 확고했습니다. 예쁘기라도 하면 세자가 눈길이라도 더 줄지 모른다. 현실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휘빈이 박색이어서 세자가 외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례적인 간택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용모를 직접 보며 선발을 진행했죠. 조선 왕실 역사상 거의 없던 일이었습니다.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한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음 봉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복녀, 창녕 현감을 지냈고 2조 참판까지 오른 인물이었죠. 할아버지 봉유래의 어머니는 기원의 딸이었습니다. 기황후, 기철의 조카였던 겁니다. 명문가였습니다. 가문도 흠잡을 데 없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건 외모였습니다.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군신을 막론하고 그녀의 외모에 만족했다. 조선 왕실 비빈 중 드물게 공식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록된 셈이었죠. 10월 15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봉씨가 순빈으로 책봉됐습니다. 순수하다는 뜻의 순자를 비노로 받은 겁니다. 세종의 두 번째 며느리가 됐습니다. 아버지 복녀는 종이품 종부시 소윤으로 승진했죠. 세종은 새 며느리에게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열여전을 읽게 했습니다. 소헌왕후와 함께 직접 가르쳤죠. 세자빈의 도리를 알려주려 했습니다. 이번엔 잘 되리라 믿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명문가 출신, 왕과 왕비의 관심, 세자와 동갑인 19세, 궁궐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순빈 봉씨도 설렜을 겁니다. 조선의 차기 국모가 될 여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작이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로 끝나리라곤.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자가 순빈을 찾지 않았거든요.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빈의 침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 4년, 5년. 세종실록의 기록입니다. 금슬이 서로 좋지 못한 지가 몇 해나 되었다. 정확히는 7년입니다. 7년 동안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빈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나를 예뻐서 뽑지 않았나?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는 거지? 궁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밤마다 세자가 찾아오도록 주선해 줄 수 있겠느냐? 궁녀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갔으니까요. 세종도 난처했습니다. 아들은 18세가 됐는데 후사가 없었습니다. 신하 한 명이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명문가의 덕 있는 교수를 더 골라 뽑아서 궁에게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후사 있는 길을 넓히도록 꾀하는 일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세자에게 후궁을 드리자는 겁니다. 세종은 허조와 상의했습니다. 허조도 동의했죠. 1431년 1월입니다. 세자 후궁 간택이 공식화됐습니다. 3월에는 3명의 승위가 선발됐죠. 승위는 종사품 후궁입니다. 세자는 달라졌습니다. 후궁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순빈의 처소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세종이 걱정했습니다. 소헌왕후와 함께 순빈과 세자를 불러 타일렀죠. 비록 여러 승위가 있지만은 어찌 적실 부인에게서 아들을 두는 것만큼 귀할 수가 있겠느냐. 세자에게 순빈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세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왕명이었으니까요. 조금씩 순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순빈은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후궁 중 한 명인 권승위가 임신했습니다. 훗날 현덕왕후가 되는 여인이었죠. 순빈은 무너졌습니다. 실록의 기록입니다. 궁인들에게 항상 말했다고 합니다. 권승위가 아들을 두게 되면 우리들은 쫓겨나야 할 거야. 때로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궁중에까지 들렸죠. 바깥에 새어나갈 정도였습니다. 세종과 소헌왕후가 순빈을 불렀습니다. 세종이 타일렀습니다. 내가 매우 어리석다. 내가 세자의 빈이 되었는데도 아들이 없는데 권승위가 다행히 아들을 두게 되었으니 인지상정으로서는 기뻐할 일인데도 도리어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니 또한 괴이하지 않는가. 순빈은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빈이 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태기가 있다. 임신했다는 겁니다. 세종은 기뻐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거처를 옮겨주며 특별 대우를 해줬죠. 보양식을 보냈습니다. 궁중이 들썩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빈이 다시 말했습니다. 낙태를 했다. 놀란 궁인들이 달려갔습니다. 순빈이 말했습니다. 단단한 물건이 형체를 이루어 나왔는데 지금 이불 속에 있다. 세종이 늙은 여종을 시켜 확인하게 했습니다. 여종이 이불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상상 임신이었죠. 세종은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었으면 저럴까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문제 삼지 않았죠. 하지만 순빈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방 속에 술을 준비해뒀습니다. 큰 그릇으로 연거푸 술을 마셨죠. 몹시 취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간혹 시중 드는 여종으로 하여금 자신을 업고 뜰 가운데로 다니게 했습니다. 궁인들을 구타했습니다. 투기 때문이었죠. 어떤 때에는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폭력적이었습니다. 세자는 순빈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세종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순빈을 총애한다면 투기하고 사나워져서 비록 칼날이라도 또한 가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 뜻대로 된다면 옛날의 한나라 여후라도 또한 능히 이보다 더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서워한 겁니다. 절망의 나날이었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순빈은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궁녀 소상. 1435년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1435년 11월입니다. 동짓날이었죠. 궁궐 안은 조용했습니다. 겨울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순빈이 소상을 불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소상의 증언입니다. 세종실록에 그대로 기록됐죠. 지난해 동짓날에 빈께서 저를 불러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다른 여종은 모두 지게문 밖에 있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소상만 남았죠. 소상은 불안했습니다. 순빈이 말했습니다. 같이 자자. 소상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순빈이 윽박질렀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죠. 소상의 증언이 계속됩니다.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 빈께서 윽박지름으로 마지못하여 옷을 한 반쯤 벗고 병풍 속에 들어갔습니다. 세자빈과 궁녀. 권력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소상은 거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 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순빈의 행동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원래는 새벽에 일어나면 궁녀들이 이불과 베개를 정리했습니다. 누비 이불을 개고 베개를 치우고 방을 정돈하는 게 궁녀의 일이었죠. 그런데 소상과 함께 지낸 이후로는 순빈이 직접 정리했습니다. 궁녀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불을 몰래 세탁하게 했습니다. 최측근 궁녀에게만 은밀히 지시했죠. 소상이 잠시라도 곁을 떠나면 순빈은 원망하고 화를 냈습니다. 집착이 시작된 겁니다. 실록의 기록입니다. 소상을 몹시 사랑하여 소상이 잠시라도 자신의 곁을 떠나기라도 하면 원망하고 화를 냈다. 소상은 두려웠습니다.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소상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권승위의 사비인 단지라는 궁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좋아했습니다. 궁녀들 사이의 대식, 동성애였죠. 함께 자기도 했습니다. 순빈이 알아챘습니다. 질투심이 폭발했습니다. 본방나인 석가희를 불렀습니다. 소상을 감시해. 단지를 만나지 못하게 해. 석가희는 소상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소상과 단지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소상은 다른 궁녀에게 털어놨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무섭다. 순빈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항상 방 속에 술을 준비해뒀죠. 큰 그릇으로 연거푸 마셨습니다. 몹시 취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술이 모자랄 때면 사사로이 집에서 가져와서 마셨습니다. 궁중 물건을 밖으로 내보내는 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빈은 세자의 물건을 몰래 친정에 보냈습니다. 신발, 띠, 의복, 심지어 남자 속옷과 적삼을 여자 옷으로 고쳐 만들어 어머니에게 보냈죠. 궁인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였습니다. 대개는 세자를 사랑하는 내용이었죠. 벽틈으로 다른 궁녀들을 엿봤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궁녀들까지 엿봤습니다. 세종이 내린 연려전. 순빈은 며칠 배우다가 책을 뜰에 던졌습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운 후에 생활하겠는가. 학업학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실록은 기록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436년 봄이 왔습니다.
여름이 지났죠. 궁중이 떠들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빈과 소쌍의 이상한 관계. 소문으로 퍼진 겁니다. 궁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상궁들도 알게 됐죠. 10월이었습니다. 세종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성군 세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하는 것조차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죠. 사정전에 나아갔습니다. 소쌍을 불렀습니다. 1436년 10월 26일입니다. 새벽부터 궁궐안이 술렁였습니다. 세종이 사정전에 나아갔습니다. 도승지 신인손과 동부승지 권채를 불렀죠. 어탑 앞에 나아오게 한 뒤 측근의 신하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세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근년 이후로 일이 성취되지 않음이 많아서 마음이 실로 편치 않았다. 목소리가 무겁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사이 또 한 가지 괴이한 일이 있는데 말하는 것조차도 수치스럽다. 성군 세종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실록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 조종 이래로 갑업이 지극히 바로잡혔고 내 몸에 미쳐서도 중궁의 내조에 힘입었다. 세종의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소헌왕후는 유순하고 훌륭했죠. 투기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태종이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나뭇가지가 늘어져 아래에까지 미치는 덕이 있다. 가도가 화목했던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 문제로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소쌍을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궁녀가 들어왔습니다. 세종이 물었습니다. 순빈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소쌍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지날부터 시작된 일들, 윽박질러서 어쩔 수 없었던 일들, 두려웠던 날들. 세종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단지와 내가 그런 관계라는 건 순빈이 어떻게 아느냐? 단지도 불려왔습니다. 작은 궁녀가 떨면서 들어왔습니다. 단지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소쌍과 저는 인연은 더불어 서로 좋아하여 밤낮 없이 목을 맞대고 혓바닥을 빨았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단지가 계속했습니다. 저희끼리 한 짓으로 저는 처음부터 순빈과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세종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순빈과 소쌍이 그런 짓을 하는지는 어떻게 알았단 말이냐? 단지가 답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들의 야릇한 짓을 보았습니다. 놀라고 떨렸습니다. 세종이 경고했습니다. 그 말에 거짓이 있다면 어떻게 될지 알고 이러느냐? 단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빈을 불렀습니다. 세자빈이 들어왔습니다. 7년간 궁궐에서 산 여인이었죠. 세종이 추궁했습니다. 순빈은 부정했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황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증언도 일치했죠. 소쌍과 단지의 말이 같았습니다. 세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순빈이 펄쩍 뛰었습니다. 나 말고 단지요. 소쌍하고 단지가 밤에도 같이 자고 낮에도 키스하고 그러는데. 세종이 역공을 가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순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꼬리가 잡힌 겁니다. 결국 순빈이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중 드는 여종들에게 노래 부르게 한 것, 벽 틈으로 엿본 것, 술 마신 것, 궁인 구타한 것, 모두 인정했죠. 궁중 물건을 친정에 보낸 것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소쌍과의 일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세종은 결심했습니다. 실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일은 모두 가벼움으로 만약 소쌍의 사건만 아니면 비록 내버려 두어도 좋겠지만은 소쌍의 사건을 듣고 난 후로는 내 뜻은 단연코 세자빈을 패하고자 한다.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조정이 떠들썩했습니다. 일부 대신은 극형을 주장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폐출로 결정했습니다. 10월 26일 세종이 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대개 총부의 직책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은데 이러한 실덕이 있고서야 어찌 종사를 받들고 한 나라의 국모의 의표가 되겠는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7년간의 세자빈 생활이 끝난 겁니다. 순빈 봉씨는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19세에 들어와 26세에 쫓겨났습니다. 소헌왕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궁궐 내에서 일어나는 궁녀들의 음행을 조사했습니다. 동성애를 뿌리 뽑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죠. 세종도 달라졌습니다. 동성애를 극혐했던 세종은 더 강력하게 금지했습니다. 궁녀 사이의 대식이 적발되면 곤장 100대나 70대를 때렸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이 막을 내렸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최초의 동성 스캔들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소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록에 답이 없습니다. 폐출 기사 이후 소상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는요? 역시 기록이 없습니다. 두 궁녀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야사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소상과 단지가 사형당했다고요.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레즈비언 관련 연구를 보면 정식 처벌은 궁녀복을 벗는 정도로 끝났다고 합니다. 출산 가능성이 없어 왕실 혈통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세종 때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궁녀들의 대식이 적발되면 곤장 100대나 70대를 때렸습니다. 목숨을 빼앗진 않았죠. 소상과 단지도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실록은 침묵합니다. 두 궁녀가 그 후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순빈 봉씨는요, 친정으로 돌아갔다고만 전해집니다. 또 다른 야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복녀가 딸을 자결시키고 본인도 자결했다는 겁니다. 휘빈 김씨의 아버지 김오문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실록을 보면 복녀는 세종 18년 7월 12일에 병으로 졸했습니다. 순빈이 폐출된 건 10월 26일입니다. 3개월 전입니다. 아버지는 딸의 비극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갔던 겁니다. 차라리 다행이었을까요? 순빈 봉씨의 이후 3. 기록에 없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어디서 살았는지도 재혼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기록된 건 오직 스캔들뿐이었죠. 소헌왕후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폐출 이후 궁궐 내에서 일어나는 궁녀들의 음행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동성애를 뿌리 뽑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죠. 세종도 달라졌습니다. 원래도 동성애를 극혐했지만 더 강력하게 금지했습니다. 궁녀 사이의 대식이 적발되면 곤장 100대나 70대를 때렸습니다. 문종은요? 또 세자빈을 간택했습니다. 바로 권승위. 임신했던 그 후궁이 세 번째 세자빈이 된 겁니다. 훗날의 현덕왕후죠. 순빈을 질투에 빠뜨렸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덕왕후는 1441년 단종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산후병으로 3일 만에 죽었죠. 문종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1450년 왕위에 올랐지만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어린 단종이 왕이 됐습니다. 12세였죠. 그리고 숙부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단종은 17세에 사약을 받았습니다. 역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종이 첫 세자빈 휘빈 김씨를 폐출하지 않았다면, 순빈 봉씨를 외모로 뽑지 않았다면, 순빈을 조금 더 기다려줬다면,
현덕왕후가 건강하게 살아있었다면 단종의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기록만 남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 75권, 세종 18년 10월 26일 두 번째 기사, 세종 18년 11월 7일 첫 번째 기사. 거기에 순빈 봉씨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시작, 7년의 고통, 비참했던 결말, 그리고 침묵. 그녀는 26세에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묻습니다. 순빈 봉씨는 정말 동성애자였을까요? 기록을 다시 봅시다. 소상의 증언입니다. 저는 사양했으나 빈께서 윽박지름으로 마지못하여 강요였습니다. 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강제였습니다. 현대 용어로 말하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었던 겁니다. 세자빈과 궁녀. 조선시대 신분제에서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죠. 세자빈은 차기 국모, 궁녀는 종이었습니다. 소상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한 연구자의 분석입니다. 순빈이 레즈비언보다는 양성애자였거나 설령 이성애자였더라도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소상이 순빈의 부름을 두려워했다는 기록. 다른 사람에게 말했죠. 지금 상황이 매우 무섭다. 피해자였던 겁니다.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빈이 석가희를 시켜 감시하게 했을 때 두려웠을 겁니다. 순빈의 행동을 다시 봅시다. 7년간의 독수공방.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상상임신. 너무 절박했던 겁니다. 술. 하루 종일 큰 그릇으로 마셨습니다. 폭력. 궁인들을 죽을 지경까지 때렸습니다. 이건 우울증이었을까요? 현대의학으로 진단하면 경계성 성격장애였을 수도 있습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 불안정한 관계, 충동적 행동, 자해 또는 타해. 조선시대에는 치료가 없었습니다. 정신질환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죠. 궁궐은 감옥이었습니다. 궁녀들의 삶을 봅시다. 입궁한 지 30년이 되어야 상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평생 처녀로 늙어 죽었죠. 조선시대의 궁녀는 약 500에서 600명이었습니다. 남자는 왕 하나. 성적 불균형이었던 겁니다. 궁녀들의 동성애, 대식. 이것도 고립된 공간에서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었습니다. 소상과 단지처럼요. 우리 역사넷의 기록입니다. 봉씨는 자신의 의지가 매우 강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궁녀에게 세자를 보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죠. 투기가 심했다는 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욕구가 남편을 통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요. 그래서 대상을 바꿨던 거죠. 궁녀 소상으로. 억압된 욕망이 왜곡된 형태로 분출된 겁니다. 열여전을 던진 일을 다시 봅시다.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세종이 직접 내린 책을 던졌으니까요. 하지만 다르게 보면 저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운 후에 생활하겠는가. 유교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였던 거죠. 정절, 순종, 희생. 그 모든 걸 거부한 겁니다. 문제는 조선이라는 시대였습니다. 여성의 자유의지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차기 국모가 될 세자빈에게는요. 한 나라의 의표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순빈 봉씨. 조선 최초의 동성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외로움, 절망, 억압된 욕망, 정신적 고통, 권력 남용, 그리고 시대의 희생양. 두 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소쌍과 순빈 자신. 한 명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였고 다른 한 명은 조선이라는 시스템의 피해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순빈 봉 씨에게도 동정의 여지가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7년간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19세에 들어와 26세까지 청춘을 독수공방으로 보냈죠. 후궁이 임신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권승위가 아들을 두게 되면 우리들은 쫓겨나야 할 거야. 상상 임신을 할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던 겁니다. 현대 기준으로 봐도 이혼 사유가 충분합니다. 정서적 학대, 방임, 차별. 하지만 소쌍은요. 윽박질러서 어쩔 수 없이라는 증언. 매우 무섭다는 고백. 명백한 피해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희생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시스템의 희생자. 여성을 물건처럼 간택하고 평생 궁궐에 가두고 자유를 박탈하고 출산 도구로만 취급하는 시스템 말이죠.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쌍의 목소리. 그녀는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단지의 목소리. 소쌍과 사랑했던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순빈이 궁 밖에서 보낸 나날들. 친정으로 돌아간 뒤 어떻게 살았을까요? 재혼했을까요? 혼자 살았을까요? 우리는 실록이 선택한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세종의 관점, 왕의 관점, 권력자의 관점, 피해자들의 진짜 이야기는 영원히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도 마찬가지죠. 사관들은 남성이었습니다. 유교 이데올로기를 믿는 남성들이었죠. 그들의 눈에 순빈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괴물, 악녀, 미친 여자. 소쌍은요? 피해자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음란한 궁녀로 보였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현대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당대 기준이라면 순빈은 명백한 죄인입니다. 세자빈의 도리를 잃었고 국모의 자격이 없었죠. 하지만 현대 기준이라면요. 정신질환을 앓던 여성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순빈은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소쌍에 대한 가해 행위는 명백합니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었죠. 하지만 순빈 자신도 피해자였습니다. 조선이라는 시스템의, 세종의 실패한 간택의, 문종의 냉대의. 소쌍은 단순한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에게도 선택이 있었을까요? 거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세자빈의 명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단지와의 관계는요? 그건 자발적이었습니다. 인연은 더불어 서로 좋아하여. 세종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폐출로 끝냈습니다. 사형을 주장한 신하들도 있었지만 세종은 거부했죠. 자비였을까요? 아니면 왕실의 수치를 덮으려는 것이었을까요? 극형을 주장한 신하들이 이겼다면 어땠을까요? 순빈이 죽었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기억됐을까요? 여러분은 순빈 봉 씨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특히 순빈에게도 동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소쌍에 대한 가해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7년간의 독수 공방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정신질환이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500년 전 비극을 현대의 잣대로 재단해도 될까요? 아니면 역사는 역사로만 봐야 할까요? 피해자는 누구였을까요? 소쌍, 순빈, 둘 다? 아니면 그 시대의 모든 여성?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조선시대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